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주원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국방인사이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육군존장 조원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러시아의 연방군 총참모대학에 2년 유학을 한 경험으로 이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우리 이 전략연구소는 국방부 등록 사단 법인 제1호로서 정책 개발과 전략, 작전술 분야에 정책을 개발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연구단체입니다. 한반도 전략 관련된 또는 안보 분야에서는 전문기관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로 인해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북러 관계의 강화가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나 언론에서 매우 걱정을 하고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부에서 우려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살성 무기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안보실장이 이제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부산 항해에 입항했던 루즈벨트 항모위에서 북과 러시아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국 가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다급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지만은 북한 방문 전에 한국과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 동맹을 맺고 나서도 외무부 차관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하는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푸틴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과는 손절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도 베트남과 중동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에 중국 특수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특수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저는 시베리아 개발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우리가 너무 척을 져서도 안 되고 또 통일 과정에서 주변 사강 중에서 우리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나라는 러시아 부인하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도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도 우리를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소련이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러시아와 이제 외교 관계를 틀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또 제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삼성과 LG 등 이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유진영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경제 문화적으로까지 러시아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말이죠, 언론에서 푸틴 대통령을 악마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루스포비아라고 이렇게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정치와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볼 때에 북러 관계가 한반도가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큰 풍파를 겪고 있다 하는 불안 요소는 정대되고 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은 우리가 명약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공갈을 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겁을 먹고 있다. 그 결국은 블러핑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북한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공병부대를 파견하면은 러시아가 800불을 준다 그러고 근데 전투병을 파병하면은 3,000불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공병 파견에 멈추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전투병을 파병할 거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또 긴밀하면서도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느냐 하는 이런 감정이 들어서 북한 노동자들 전부 딴똥이고 이런 뭐 중국에서 철수시켜 하는 이런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겠지만은 근데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한다 그래도 북한이 러시아에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삼지연 폭포 근처 원산 갈마 관광지 이거 공사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금강산 관광하고. 그 요거를 김정은이가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독려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러시아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게 줄 게 없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이제 군사 협약이나 이런 게 한반도에는 위협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푸틴이 이게 왜 지금 생각보다 이게 파장이 커지냐면은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뒤에 바로 포괄적 전략적 동맹 조약이라는 이거를 김정은이가 바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푸틴은 국가 두마 이 러시아 의회거든요. 국가 동무의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어 전문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약상에 푸틴은 빠져나갈 구멍을 이게 뚫고 나왔다. 그러면 푸틴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계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푸틴도. 왜 그러냐면은 그 조약을 보면은 북한이 침략을 받을 때에 러시아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침략을 안 받은 상황에서는 푸틴이 개입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은 여러 가지 그 변화는 초래되겠지만은 지금 북중러대 이제 한미일 이 대립 구도가 아마 냉전이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가 다시 대립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연해주인 이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푸틴이 시진핑한테 개방을 했어요. 이 굉장히 사변적 사건인데 1860년에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경 조약을 맺었어요. 그 북경 조약을 맺으면서 카바롭스크와 이 블라디보스톡의 연해주를 러시아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홍콩하고 주령반도 그다음에 강저우 강저우는 이제 프랑스에 주고 홍콩은 그 영국에 줬잖아요. 이때 같이 이제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굉장히 미국의 인태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다 그래서 이게 침략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재래식 전력이나 이런 전력이 증강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안정이 도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 사용의 오히려 가능성은 저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제사회가 뭐 엄밀히 따지면 솔직히 정글이잖아요. 뭐 영원한 내 편도 없고 영원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적성국으로서 이제 북한이 이제 국방백서에 2022년도부터는 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상태에서 주적과 어쨌든 군사적 동맹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만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실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신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푸틴이 보여주기식 군사 협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포탄 부족입니다. 소요량에 비해서 생산력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 저 하자는 김정은이한테도 가서 아쉬운 소리 하니 푸틴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푸틴은 세계적인
그 러시아의 그 지도자인데 김정은이한테 휘둘릴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겁을 먹거나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뭐 결론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북한에 얻을 게 없고 지금 당장 포탄이 없으니 푸틴이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북한에 가서 북러 회담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두 나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이제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제 급한 불을 서로 끌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푸틴은 식량과 에너지로 이 퉁치려고 그랬어요. 포탄값으로. 근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위성 재진입 기술, 왜냐면 ICBM을 쏘았는데 이게 성정권을 벗어나서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리엔트리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탄을 소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IRBM이라 다탄도 미사일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니까 지난번에 그 보스토치니 우주발사기지장에 가가지고도 했던 그 부분도 바로 김정은이의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서 질문을 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탄도 미사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뭐 킨젤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가공할 무기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된 상태에서 북한이 다탄도 미사일 시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다탄도 또는 뭐 다블리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다탄도 미사일 개발하고 시험을 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다탄도 미사일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의 약자인데 이 한발 미사일에 여러 개 탄두를 장착을 해서 각기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단일 탄도 미사일보다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방어가 어려운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의 미사일 분야에서 큰 전진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ICBM과 IRBM, 이게 IRBM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SRBM 등 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ICBM 개발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본토까지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는 척하지만은 미국은 이러한 미사일 대응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 EMP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EMP탄하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이게 발사를 하면은 암호화된 통신 방식으로 이게 유도를 하잖아요. 스푸핑이라 그러는데요. 그 암호화된 통신도 해킹을 해서 스푸핑으로 조종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대응하는 데는 저는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다탄두 미사일은 100% 방어가 불가능하다라고 예전에 컬럼을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소장님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서칭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탄도 미사일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다탄두에 이제 핵이 달렸을 때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반도 내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이런 역량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한반도 전략이나 안보 상황은 분명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KMD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다층 요격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완성된 것도 솔직히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킬체인이라든지 KAMD, KMPR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니 없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핵미사일을 우리가 방어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 방향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기술을 적한테 다 노출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장 억제로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핵을 대비하는 데는 우리가 핵을 갖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또 미국의 NPT 체제라든지 이런 걸 준수해야 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 억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은 이러한 것을 다 노출시키지는 않지만은 이 암호화된 통신도 다 해킹한다는 이런 거를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또 EMP 탄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우리 인천 지역에 GPS 교란하고 이런 것도 미국도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은 저는 15분 안에 북한의 통신은 마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깔아준 강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통신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아이언돔이라든지 우리도 대응 미사일 이렇게 사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국민들을 너무 그렇게 공포에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언론에서 이렇게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할까요? 무언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미국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제 한국이죠. 한국에서 저는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인데요. 기자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기자들이라 그래서 뭐 어떤 정보라든지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100% 꿰뚫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마 잘 모를 때는 우리가 공포를 느끼죠. 불안과 두려움을 말이죠. 적이 안 보일 때 또 적의 의도가 불명확할 때 적의 기술 능력이 명확하지 않을 때 두려운 겁니다. 알고 나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 의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존의 포탄 우회 지원이 아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나 또는 이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행동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입장과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을 해왔는데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민감한 핵 관련 기술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준다면은 우리도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북한 무기가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저는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도 우리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계속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언론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포탄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만약에 무기 기술이 넘어간다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무기는 K2라든지 한참 요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K9 자주포, 그 다음에 카이에서 만드는 T-50 고동훈련기, 그리고 K-11 복합 소총 등 이러한 무기가 만약에 지원된다면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뭐 정말 신만이 알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러시아가 승리하는 방안인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방안. 러시아가 승리하면은 러시아 이제 영토 확장이 되고 나토에 대한 이런 확장을 계속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서방이 또 대응을 하겠죠.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푸틴이 지금 노리는 게 미국 일극 체계를 시진핑과 손잡고 좀 이렇게 탈피하자, 다극 체제로 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푸틴의 입장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푸틴이 아마 정치적으로 실권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국제적인 연대가 강화될 거다. 아마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이게 이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를 하면은 북한의 입지가 강화되겠죠.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 북한은 고립이 심화될 겁니다. 지금 중국한테도 발길 한번 채 있고, 러시아 지원도 이렇게 줄어들면은 내부의 불안정이 아마 좀 심화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러시아가 승리하면 도발 가능성이 아까 말한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고 우리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또 인식을 할 것이고 안보 비용에 대해서 우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비용이 아마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외교적인 기회가 확장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좀 더 한국 무기의 가치를 증대시키주는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그 북러 회담으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랑 중국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현재 중국과 북러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이고 북중러 구도가 흔들린다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의 관계는 아주 복잡, 다층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적인 정치적 그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근데 북한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순망치안이거든요. 이 입술이 없으면 이 몸이 시린다는 이 순망치안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막는 수준에서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혹시 민생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민생단 사건이 이제 김일성이가 1932년도에 북만주 지역에서 이제 겪었던 사건인데 일제 만주 침략을 할 때에 저항하는 이 조선혁명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래서 북한은 말이죠 중국을 100% 믿지 마라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은 요새 최근에 이제 아주 가까워지고 북한이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또 이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폭 세계에서는 두목이 둘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2등과 3등이 지금 서로 1등 하려고 싸우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막 군사훈련 같이 하자, 보스토치니 훈련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새 장비 개발해가지고 훈련에 참가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 중국이 가져오고 훈련하는 그 주파수라든지 엔진 이런 거를 다 녹화를 해요. 녹음을 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하냐? 대응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러시아랑 훈련하면서 중국이 지금 뭐 시긴트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받아온 건가요, 그럼? 몰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아,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엊그제 28일 날 미 일본 합동사령부를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걸프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일본, 대만, 한국을 하나의 정부로 묶어가지고 동북아 공구에 원래는 8군 사령부가 지금 삼성 장군이 지휘하고 있지만은 원래 정구사령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미연합사 때문에 지원사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일 사령부에 이제 이게 생기면은 거기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사성장군을 보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성장군 보임하면 한국에도 사성장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미국이 일본의 사성장군을 만약에 보임을 하면은 한국의 8군 사령부를 한국에 둘지 아니면 삼성장군으로 그대로 두면서 우리 이 합참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 속으로 들어갈지 저는 사성장군은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과거에 전원책 변호사님이 예. 군의 인권 얘기에 대한 이제 주제로 이제 패널로 나가셨는데 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은 그 살상이나 뭐 그런 부분을 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권에 대한 거는 중요시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사회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나라를 지키는 이제 살수 집단이 군인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가드 장군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 군대 내에서도 군대 내 민주주의는 없다. 네. 라는 말했거든요. 군대 내에서 합법적으로 지휘를 해야죠. 그리고 규정과 방침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부하를 존중하고 그렇지만은 해야 될 가업에 대해서 전투 훈련을 빡세게 한다고 무슨 소원 소리를 넣고 지휘관에 대해서 무슨 투서를 넣고 하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그 훈련을 억세게 또 강하게 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은 훈련이 끝났을 때는 인간적으로 또 쉴 때와 할 때를 이 구분해서 군대를 지휘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대화된 그 군내 가장 좋은 척도는 미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경제 대국이고 군사 강국인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미군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대 병력이 500명이라 그러면은 이 부대를 관리해주는 인원이 300명 돼요. 전기, 보일러, 도서관, 레저 시설, 보초 경계 이런 거를 평소에 주둔지에서 미군들은 민간한테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병사들을 감소 편성이 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그것도 완전히 안 채워져 있어. 병사들이 훈련하고 나면은 쉬어야 될 시간에 근무 나가죠. 누구는 또 근무 나가고 뭐 지사하고 네. 또 부대 관리도 해야 되고 잡초도 뽑고 뭐 이런 이야기 그게 많잖아요. 근데 미군들은 병사들이 그런 일을 일체 안 해요. 전투병을 전투병답게 우리가 그 유지하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지원 요소에 대해서 과감하게 테이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세계도 진짜 내놓으라 하는 그 부대가 7기동 군단일 텐데 예. 뭐 많은 매체에서 세계 1위다. 뭐 얘 하나가 유럽 그 기갑 전력과 싸워도 우세하다. 뭐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3군단 같은 경우에 제가 중령 때 한번 그 팀 스프리트 훈련을 같이 했는데 이 미군의 편성이 그때 기계화 사단, 백일 공정 사단,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던 11사단하고 같이 하고 6항공 여단이 이렇게 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 주공이 미4 기계화 사단이 하다가 이게 돈자가 되는 이 공격이 이제 적의 저항에 의해서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 우리가 저공이었는데 이 4기계화 사단장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큰일 나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때 이제 군단장이 밀러 장군이요. 근데 그 ACR이라고 미군은 그 기갑 수색 연대가 있어요. 그 기갑 수색 연대를 11사단이 전차 전력이 약하니까 우리를 줬어. 그래서 이 ACR을 가지고 결국은 미 4기갑 기계화 사단에 척범을 한번 쳐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타결을 해가지고 그때 빅토리 파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6.25 이후로 한국군이 궁지에 빠진 미군을 도와줬다 하는 이런 평가를 그 군단장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ACR을 가지고 도와줬으니까 미군 장비로 미군을 도와준 거야. 그렇지만은 이 단대오가 우리가 작전 통제를 하느냐 배속을 하느냐 이런 그 편성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단대오가 11사단으로 나타나느냐 또는 다른 군단 부대로 나타나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부대 그 군단급 부대는 통상 전술과 작전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7군단이 편성면에서 ACR이라는 이런 그 기갑 수색 연대를 보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 부분만 이렇게 보강하면은 정말 세계에서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병력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죠. 2030년에 뭐 예정으로는 이제 양성 징병제를 실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병력 감소는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 독일군 마찬가지고 각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상비 전력을 많이 보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병력 제도, 개병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군들도 좀 많이 군에 들어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군들이 군이 오더라도 지금 뭐 기갑부대나 포병 같은 경우에 전차병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실제 실상을 모르고 하는 짓이, 포병 감적호에 50m, 60m 떨어지는데도 날개 한정 분리 철갑들이 떨어지면 말이죠, 바로 1m 옆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여군들을 함부로 그런 전차에 배치를 못해요. 지금 탁상 공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군들이 지금 우리가 비상이 걸리면은 부가장갑을 더 붙여요. 이게 한 무게가 한 7, 8kg 돼. 여군들이 이게 붙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준비 태세 시간이 2배로 늘어나요.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여군을 모병을 하지만은 기계학 학교에 조교들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교들, 아주 섬세한 부분이나 행정 이런 쪽은 여군들이 커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비율로 군을 편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능력이나 역량으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네,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여군을 처음에는 이제 그 야전 쪽에 투입시켰다가 여군이 이제 뭐 포로로 잡히거나 사살되면서 전체 부대 그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다 후방 지원 쪽으로 다 지금 편제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방의 방위 산업이 현재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유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한국 방산에 대해 경계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EU와 한국의 군사 분야 협력이 향후에 어떻게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EU에서 우리 K방산을 수용한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은 이제 기술력과 품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 결정적인 것은 이게 최대 적기 납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K9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 한 10개 나라에서 지금 계약된 거 다 납품이 되면 3,000대가 운영이 되거든요. 예. 그 뭐 K9 유저 클럽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구성이 될 정도로 우수한 명품 무기로 인정을 받았는데, 유사시에는 우리의 예비군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U하고는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제 안보 협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듯이 그 KCTC에 중동 국가들하고 유럽에서도 같이 훈련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거를 이렇게 제안을 해오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의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가 이 방산 장비가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와 철통 같은 대비 태세로 다시 한번 한국의 안보를 수호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